그래서 이제 첫 번째 희생제물에 대한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왜 이 거인 인간이 왜 해체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심리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포프란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뭐냐면 근원적인 존재라는 거는 근원적인 존재, 그 프리마 마테리아라고 하는 원진료라는 거 있잖아요. 근원적인 존재는 전의식적 전체성, 전의식적 전체성이라는 말보다는 전체성, 전체 정신의 한 측면을 구현한다. 때로는 전체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뭐예요? 티아맛의 경우처럼 수동적인 면만으로도 드러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의 어떤 창조 작업에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한쪽 면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희생하는 그 부분 전체가 모두 뭐예요? 창조의 그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체는 드러난다. 그래서 의식이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무의식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똑같아요. 모든 이 삼라만성의 그것은 전체성은 하나 불변해요. 그러나 의식이 커지면 뭐예요? 무의식은 줄어들어요. 전체에서. 반대로 무의식이 커지면 의식은 줄어들겠죠. 근데 처음에는 신이 창조의 작업에 참여하기 이전에는 뭐예요? 함께 있었어요. 그러다 신이 하나가 창조의 작업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또 다른 존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존재가 뭐예요?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가 탄생하는 거죠. 세계가 이제 탄생된다, 인간을 창조해낸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의식의 탄생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식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무의식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무의식의 이라고 하는 전의식적인 전체성은 파괴되어야 한다. 이 전의식적인 전체성이라는 건 무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의 확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이전의 삶의 균형을 파괴한다. 그렇죠? 그래서 의식이 발전을 하면 발전할수록 뭐예요? 무의식은 어때요? 발전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의식이 다 차지해버리니까 무의식이 나올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실로 보자면은 신경증에도 해당된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로 폼프란츠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마디로 그냥 가볍게 임상적인 방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정신이 의식과 무의식이 이제 균등하게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무의식의 어떤 것이 이제 제대로 발휘가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에서 발휘를 못 해요. 무의식이 교류를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부적응이나 아니면 갈등이 생기겠죠. 그쵸? 의식과 무의식이 잘 조화로워야 되는데 자꾸만 의식이 커지니까 무의식이 억압을 당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쵸? 그러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거는 뭐예요? 바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흐름으로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신경증인 거예요. 행동이라든가 어떤 증상이라든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 행동이 뭐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게 신경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증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일종의 보상작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몸이 정신과 전체 정신이 내 몸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이 튀어나오는 거죠. 왜 그래? 살려고. 그죠? 그래서 나오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두 쪽에서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임상적으로 보면 이거다. 결국은 정신은 균형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어떠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 왜 그 이상한 행동을 하니? 그거는 뭐예요? 본인이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보상의 작용으로서. 그렇죠? 그래서 결핍에 대한 보상의 작용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폼프란츠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아란 무엇인가? 이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희생제물이 자아인 거야. 그죠? 전체 정신에서 자아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는 낙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엄마가 아이는 원하는 거 엄마가 다 줘.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런데 이 아이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엄마가 어느 정도는 해줘요. 그쵸? 일정한 양만큼 뭐 우유를 먹여주거나 아니면 젖을 물려줘요.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는 뭐예요? 스스로 해야 돼요. 그쵸?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건 이제부터 혼자 기어야 되고 혼자 뒤집어져야 되고 그다음 혼자 일어서서 걸어야 되고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걷다가 보면 어때요? 넘어져요. 그쵸? 희생을 해야 돼요. 그쵸?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희생제물, 자아는 스스로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간단히 보자면. 그래서 이제 자아에 대한 정의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은 이건 이제 융심리학을 폼프란츠가 설명을 해요. 누구를 가지고 와서 융의 저서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융의 저서 중에 무엇을 설명하냐면은 융의 저서 중에 아이온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그 아이온이라는 신이 있어요. 시간의 신이에요. 근데 그 아이온을 통해서 셀프, 자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자기의 상징. 그런데 이제 아주 몇 장 안 되는 부분에서 자아를 설명해요. 유군요. 자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기에 대한 상징은 많이 설명을 하고 자기에 대한 것들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왜 자아를 설명하지 않냐? 그리고 항상 융은요 단독으로 자아를 설명하지 않아요. 다른 인격, 자기와의 관계에서 설명한다든가 아니면 그림자와의 관계에서 설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 이제 여기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아에 대한 정의에서 자아는 여러 가지 콤플렉스 중에 하나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건 어렵기 때문에 쉽게 해드리면은 우리가 자아는 되게 나는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딜레마가 생겨요. 뭐 어떤 딜레마? 도대체 내가 뭐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뭐지? 나라는 존재는 뭐지?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쵸? 내가 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답지 않고 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아는 일종의 우리를 어떻게 알아요?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아냐면은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알아요. 그죠?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이렇게 하죠. 나 오질령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누군가가 나를 불러줌으로써 저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들이 나를 미워하네. 내가 저 사람들 사이에서 내 존재가 별로 없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 느낄 때 기분이 뭐예요? 참 더러워. 참 너무 행복해.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알아요. 이게 나네? 이걸 느껴요. 이게 뭐냐면 나의 감정의 상태를 통해서 나를 안다는 거죠. 자아는. 그쵸? 그게 콤플렉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정석 덩어리, 감정 덩어리가 콤플렉스인 거 아시죠? 그쵸? 그걸 콤플렉스라고 해요. 그래서 콤플렉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 우리는 그것으로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할 때 아니면 동화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게 뭐예요? 그래, 이거 너의 기분이 어때? 하는 것들을 묻는 게 이제 너 자신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기분이 어떠니? 느낌이 어때? 이런 거를 묻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거는 너는 너에 대한 것, 나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나 너 이름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부분적인 거잖아. 그죠? 그리고 그거는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기소개할 때 우리 집단 상담도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들도 이제 여기에 많이 계시고 학생들하고 집단 상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야기해요.
자, 자기소개해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뭐, 저는요, 오늘요, 길분이 너무 우울했어요. 아무도 저를 뭐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서요. 정말 너무 쓸쓸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러지 않죠. 자기소개해봐요. 그러면, 저는요, 어느 대학을 나왔고요. 어느 동네에 살고요.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랑 쫙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거는요, 보여지는 요만큼이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아는 여러 콤플렉스 중에 하나만을 보여주려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드러난다라는 거. 그래서 자아는 자아 본질은 뭐냐면 자아는 자아 콤플렉스를 통해서 자아를 드러내요. 우리가 나를 가장 나에 대해서 가장 알 때가 어때요? 내 지금 현재의 기분 상태. 그죠? 내가 너무나 외로워. 너무 쓸쓸해. 너무 기뻐. 이런 걸로서 나를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자아 콤플렉스를 통해서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이 뭐고 나는 어떤 적이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역할에 불과한 거죠. 그쵸? 더 쉬워진.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절대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것을 억압하고 온갖 위해를 가하는데 사실 그 기능은 갈등의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자아가 이제 이럴 때 이제 뭐냐 하면은 내가 고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눌러야 될 때 이럴 때 이제 갈등 상황이 벌어질 때 나는 나를 깨닫는 거죠. 나 너무나 갈등 상황이야. 이렇게 아는 거죠. 이 정도로밖에 자아가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아는 마치 뭐냐 하면은 조금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를 전체 다 안다라고 의식의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알아.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서 말하면 점조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폼프란츠가 아주 불과한 내가 경험하는 것만을 느낄 뿐이라는 거죠. 이 자아를. 그래서 자아는 어려워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에 가득 차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거는 당연하다. 그래서 융은요, 자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책에 보시면 155쪽에 이제 장황하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박스 안에다 넣어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아이온이라는 책 여러분들 읽기에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다 다 넣어드렸어요.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기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아의 정의에 대한 아이온에서 발췌한 겁니다. 얼마 안 썼어요. 4장 정도 썼네요. 13쪽에서부터 17쪽에 있는 거다. 근데 자아는 뭐다? 자아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자아는 정신의 구조에서, 이거 정신의 구조는 제가 표현한 거예요. 전의식적인 전체성, 이렇게 어려우니까 정신의 구조로 보자면 우리 정신이잖아요. 정신의 구조에서 셀프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실체는 자아로 알려진 실체보다는 더 높은 개념이죠. 상위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식의 중심에 자아가 있고요. 전체 정신의 중심에 셀프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높은 개념이 뭐예요? 자기라는 개념이 훨씬 높죠. 그렇죠? 상위 개념이에요. 자아는 작은 개념이죠. 그래서 분석심리학에서 비유를 할 때 자아는 아이, 자기는 엄마로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하면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자기로부터 나왔잖아. 엄마한테 나왔잖아. 이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융심리학에서 자아와 자기와의 관계로 이렇게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로 비유해서 표현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는 의식적인 모든 내용물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복합적이에요. 왜냐하면 자아는 왜 그러냐면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로 이야기하면 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고 뭐예요? 무의식이 있잖아요. 프로이트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뭐냐면 의식이 있고 무의식 사이에서 이
이 자아가 어느 때 무의식적으로 기울고 어느 때 의식적으로 기울고 그게 이제 갈등인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갈등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자아가 이제 무의식하고의 관계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밖에서의 외부적인 어떤 감각 활동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는 대상이 있고요. 바깥 세상에서 경험되지만 미지의 것,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죠. 그렇죠? 이것들이 이제 무의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또 경험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내면에서도 경험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인식할 수 없는 미지의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무의식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은 어떤 거냐면 의식은 어느 수준까지밖에 모르냐면은 의식이 어떤 특별한 내용물 중에서 뭐냐면은 의식이 자아가 경험해서 깨닫는 것. 자아는 그것을 경험을 함으로써 아 이렇지 하고 깨닫는 것들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아의 범위는 훨씬 넓고 훨씬 더 깊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험상 자아는 우리가 인식, 자아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는 완벽하게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를 갖고도 있지만 이제 이 표현을 융이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아에 대해서는 되게 복잡하지만 그래도 조금 자아에 대해서 또 이제 폼프란츠가 이야기한 것 나머지로 또 제가 또 보완을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험에 따르면 자아는 겉보기와 달라서 그죠? 신체적인 토대와 정신적 토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토대는 체내에서 일어나는 전체 지각하는 것들을 추론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무엇을 어떤 것을 드러나지 않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자아가 하는 거죠. 이 지각들은 이미 정신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무의식과 연결돼요. 자아와 연결되어 있어. 그런 것들은 다 의식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의식으로 넘어오냐? 아니에요. 의식으로 넘어오는 거는 하나의 문턱을 넘는 거예요. 넘어오지 못하는 것들도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의식으로 드러나는 그 의식의 문턱을 넘어서 의식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의식의 문턱을 못 넘고 의식 밑에 계속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거는 그대로 이제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죠. 이 자극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일어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꿈이죠. 그죠? 그래서 꿈이 이제 많이 드러나는데 잠재의식적인 자극도 간혹 의식의 문턱을 넘을 수도 있고요. 또 지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꿈이라는 것을 꾸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한참 지난 다음에 아 나도 모르게 내가 이 꿈을 꾸었지 그 꿈은 아마 이런 걸 거야 하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스스로 통찰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